저는 최근 인생을 새롭게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50대 여자입니다. 오랫동안 가정주부로만 살다가 지금은 작게나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옛말에 사람 앞일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 말이 있죠? 요즘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실감을 하며 사는 중이에요. 저는 늘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크다가 결혼을 해서는 부끄럽지만 남편의 우산 아래에서 안락하게 살았어요. 하지만 나이 50이 되어서 이제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남들이 만들어준 안락함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말이죠. 제 인생은 제가 지키고 또 제가 가꿔갈 때에야 비로소 진짜 제 인생이 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찾게 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편이셨어요. 아버지가 큰 식당을 하셨는데 어머니도 가게를 같이 도우면서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 가게가 엄청 잘 되는 편이었어요. 불황도 없었고 늘 가게에는 손님이 가득했죠. 물론 그렇다고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서 나름 맛집으로 유명해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저는 부족함 없이 잘 자랐어요. 저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저와는 성격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지만 다른 자매들과 다르게 저희는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았어요. 어쩌면 여동생 성격이 묻어나고 덤덤한 편이라 그런 것 같아요.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별다른 부족함 없이 서로 의지하며 컸죠. 여동생이 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했잖아요. 여동생은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공부도 잘하는 부모님의 자랑이었죠. 늘 모범생의 전교회장만 하더니 결국 명문대에 들어갔죠. 하지만 동생과 다르게 저는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저는 집중력도 별로 없었고 앉아서 하는 일에는 적성이 없었어요. 앉아있는 시간이 30분만 넘어가면 온몸에서 쥐가 난다고 할까요? 틈만 나면 나가서 친구를 만나거나 놀 생각만 가득한 저를 보고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셨죠. 아유, 그래. 공부가 적성에 안 맞으면 다른 걸 해보자. 그럴 수 있어. 미술을 하던가 아니면은 몸 움직이는 걸 좋아하니까 무용은 어떠니? 아, 싫어. 그림도 앉아서 계속 뭐를 그려라, 뭐를 칠해라. 지겨워. 미술학원도 다니다 말았잖아. 그리고 무용은 더 싫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음악을 할래? 아니 대체 나중에 어쩌려고 이래? 왜 이렇게 끈기도 없고 노력도 안 해? 그래도 제가 아직까지 부모님께 감사한 건 저를 절대 여동생과 비교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는 걸 인정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해맑게 구김없이 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할 일을 찾지 못한 것은 문제이긴 했죠. 보다 못한 엄마가 그러면 가게에 나와서 청소를 하던지 카운터라도 보라고 이러다가 진짜 백수가 되겠다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어쩔 수 없이 고3부터 가게에 가서 이것저것 일을 조금 돕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일만은 힘들지 않더라고요. 반대로 손님들 상대하고 계산하는 일이 재미있고 신이 났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웃으셨죠. 너는 역시 내 딸이다. 장사에 소질이 있나 봐. 아유, 내가 못 살아. 장사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딸내미가 장사 소질 있다고 그걸 웃고 있어요, 당신은? 아니 뭐 어때? 그래도 이 가게 덕분에 우리 애들 키우고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사는데 뭐든 즐겁게 하면 되지. 아유 몰라. 너 안 되면 근처 전문대라도 가. 나는 내 딸 고졸은 못 봐. 알았어? 엄마는 거기라도 안 가면 용돈을 끊겠다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겨우 근처 전문대를 졸업하기는 했죠. 하지만 대학 다닐 때부터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저는 계속 부모님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도 인정하기는 싫으셨지만 제가 웬만한 직원 2명 일은 후딱 해치운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걱정을 하셨어요. 사람이 좀 빼는 것도 있고 못하는 척도 해야 일이 덜 오는데 너처럼 바지런하면 평생 일만 하다 살아. 장사하는 사람이 일이 많으면 좋지 뭘 그래 엄마는. 아니 언제는 일 잘해서 든든하다더니.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 줄 알고 그래? 이 철딱선이야?
너는 엄마처럼 말고 그냥 편한 가정주부로 살아. 그게 엄마 소원이다. 엄마는 잘 살잖아. 아빠가 가게 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면서 뭘 그래? 하지만 엄마는 늘 걱정이 많으셨어요. 제가 평생 고생을 할까봐 노심초사하시더니 어디서 선자리를 하나 알아오셨더라고요. 친구의 친구의 아들인데 명문대 나와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를 떠밀었어요. 제발 만나만 보라고, 그럼 회사원에게 시집을 가야 편한 거라고 하시면서요. 연애고 뭐고 저는 전혀 마음에 없었지만 엄마가 너무 유난을 떨어 결국 저는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저를 기다리고 있던 그 사람은 훤칠하고 매너가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에 명문대 출신이라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유식해 보이고 어찌나 교양이 넘쳐 보이던지,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알게 모르게 학벌 콤플렉스나 아니면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사람에 대한 동경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애나 결혼은 원래 제 자신과 반대인 사람과 하기 마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한 걸 가진 상대에게 빠지게 된다고 말이죠. 그 사람은 제가 가지지 못한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첫눈에 뿅 반해버렸죠. 그 사람 역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시원시원한 말투와 태도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곧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전제로 한 선자리답게 바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똑똑한 아들 하나 외에는 볼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혼자 가난하게 살면서 아들을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오직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다니는 아들 하나만이 전 재산이었고 그것만이 자신의 모든 것이었어요. 있는 거 없는 집안의 잘난 아들과 돈은 좀 있지만 별로 내세울 것 없는 저의 결혼은 조건이 딱 맞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학벌이 딸린다고 처음에는 못마땅해 했지만 제가 군말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에 동의를 하고 제 아버지가 새 식구 살 집도 해준다고 하자 군소리 없이 결혼에 동의를 했고요. 아휴, 내가 처음에는 학벌이 처져서 싫다 했지만 차라리 아들보다 학벌이 떨어지는 며느리가 나은 것 같아. 어머, 어머니 말 섭섭하게 하신다. 제가 뭐가 모자라요. 학벌이 그렇다고 조금 기운 듯해야 네가 우리 아들 안 무시하지?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쳐다보기나 했겠니? 하긴 그렇죠. 이 집도 우리 아버지가 사주신 건데 제가 학벌도 좋았으면 남편이랑 결혼 안 했겠죠. 으이그 말 한마디 지는 법이 없어. 얼른 저녁이나 해라. 퇴근할 시간 다 됐다. 하고 있어요. 어머니도 거기 빨래나 마저 개주세요. 제가 애기 재우느라 못 겠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그런대로 잘 살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예뻐 죽고 이런 건 아니었고 무조건 자기 아들이 최고고 자기 아들만 귀한 자식인 분이었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평범한 분이셨죠. 또 저희 집 덕분에 대출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도 고마워 하실 줄 아는 분이었고요. 같이 살다 보니 잔소리도 하고 지겨운 날도 많았지만 아이가 태어나고부터는 이래저래 생활에 큰 도움도 많이 되더라고요. 아무리 못해도 아이 우유라도 한번 타주고 아이 업고 산책이라도 다녀오는 동안 한숨 돌릴 수도 있잖아요. 직장 탄탄한 남편의 건강한 아이들의, 그런대로 제가 감당 가능한 시어머니의, 한동안은 그럭저럭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사소한 부부싸움을 한 적도 있고 시어머니가 미워서 틱틱대기도 하면서 시간은 정신없이 잘 흐르더라고요. 그 사이에 공부 잘해서 명문대 갔던 여동생도 잘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했고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한숨 돌릴까 싶었던 때 시어머니가 아프셨어요. 특별히 병이 있는 건 아니었고 오랜 기간 동안 고혈압이 있으셨는데 신장이 나빠지셨다가 또 심장이 약해지셨다가 다음에는 간이 안 좋아지셨다가를 반복하며 입원과 퇴원을 계속하셨죠. 그 병간호도 제가 다 했어요. 원래 나이가 많기도 했고 혼자 아들 키우면서 고생을 했던 시어머니는 한번 아프기 시작하니 급격하게 쇠약해지시더군요.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그냥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모시자. 도저히 안 되겠어.
고민이야.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실 것 같은데. 당신 하루 종일 어머니 병가 난다고 집안 꼬라지가 엉망이야. 요즘 집에서 저녁을 언제 먹는지도 모르겠다고. 아이고 냄새는 왜 이래? 어머니가 오늘 하루 종일 토하셔서 그래. 약이 잘 안 받나 봐. 내일 다시 병원 갈 거야. 병원비도 감당 못 하겠어. 애들 등록금도 빠듯하잖아. 내가 좀 알아봤는데 요양병원 보는 게 훨씬 돈도 적게 들어. 약간 야멸차게 들리는 말이기는 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저 역시 지쳐있는 상태였긴 했기 때문에 결국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사실 생각해보면 고생하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 생활이 불편해서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서 친엄마를 요양병원에 보내겠다는 것이 좀 그렇기는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류할 상황도 아니었죠. 제 친엄마도 아니었고 집에 계시면 계속 그 수발을 제가 들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가시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진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엄마가 전화를 해오셨던 것이죠. 예. 아빠가 좀 아파. 내일 입원하기로 했으니까 잠깐 들릴 수 있으면 와라. 아빠가? 건강하시던 분이 어디가 아프시대? 아이고, 니들 놀랄까 봐 말을 안 했는데 위암이다. 내일 입원해서 수술할 거야. 그러니까 꼭 와. 저와 여동생의 충격은 컸어요. 늘 건강하시기만 하던 분이 이렇게 쓰러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희망은 있었어요. 왜 우리나라가 위암 치료 최고라고 하잖아요. 수술도 하고 암 치료도 하면 곧 일어나시겠거니 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하더라고요. 암은 아빠의 몸 구석구석으로 전이되어 암 치료도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느라 친아빠가 그 지경이 되는 것도 몰랐다는 죄책감에 울고 또 울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위암 판정을 받으신 2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저희 자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지 마라, 괜찮다 하시던 게 마지막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아버지를 보내고 눈물로 겨우 장례를 치루었어요.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남편은 저에게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나 회사 그만뒀어. 이번 달까지 출근하면 끝이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왜 그만둬?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나라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두겠니?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 그럼? 묻지마. 나 바로 사업할 거니까. 뭐? 사업?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남편은 회사를 자의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명예퇴직을 당한 것이었더군요. 대기업은 직원들이 임원이 되지 못하면 50이 되자마자 바로 쳐낸다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았어요. 게다가 남편은 진급이 빠른 편이 아니라 임원은커녕 만년 팀장으로 일을 하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퇴직 대상 1호가 된 거였죠. 앞이 막막했어요. 아이들은 아직 대학생이고 요양병원에 있는 시어머니, 앞으로는 매달 100만 원 가까운 돈이 나가는 판국인데 벌써 퇴직이라니. 차라리 조금 눈을 낮춰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는 것이 어떻냐고 했지만 남편은 무조건 사업을 하겠다고만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너무 걱정이 되었죠. 그러면 차라리 우리 집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건 어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식당 일 하시느라 힘들어 하시는데 당신이 도우면 좋잖아. 뭔 소리야? 내가 식당 일 같은 걸 어떻게 해?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못해. 그런 일이라니? 우리 부모님이 평생 해온 일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럼 차라리 취직을 좀 알아보든가. 사업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남편은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퇴직금을 몽땅 부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덤볐어요. 자기가 대기업에 있을 때 거래하던 물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리겠다고 품목까지 정해 놓았더라고요. 자기가 시작만 하면 전 직장에서 무조건 남편 회사와 거래를 할 거라는 소리에 기가 찼죠. 저는 말렸어요. 제가 평생을 가정주부로 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거래처도 없고 기술도 없는데 그런 제조업에 뛰어들었다가는 잘못하면 망할 거라는 게 눈에 훤히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면 그 물품 공장에 들어가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일을 좀 배우고 오던가.
이렇게 시작해서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대기업 부장까지 하던 사람이야. 그런 나보고 뭐? 공장 들어가서 일을 배우라고? 그런 생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그래? 이제 당신은 대기업이 아니잖아. 그러는 당신이 뭘 한다고 그래 당신은?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나보다 이 업계 잘 알아? 남편은 완전히 제 말을 무시했어요. 아니, 그 누가 와서 말려도 들을 생각이 아예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무턱대고 사업을 벌였죠. 저희 가족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퇴직금을 들고 가 덜컥 공장을 계약하고 기계를 사들이는데 기가 찼어요. 그래놓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아 공장만 사고, 공장 부지는 또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땅 주인이 와서 난리를 부리고 처음부터 대환장 파티였죠. 일이 그렇게까지 되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저 역시 거기에 들어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죠. 제가 나서서 공장 땅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같이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처음에는 공장 격리를 구할 여력도 안 되어서 제가 격리 역할을 하고 공장에 자잘한 일 처리도 했어요. 나중에는 제가 거기서 밥을 직접 해서 직원들 점심까지 챙겼고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물건만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 물건을 사줄 곳이 없는데 남편은 혼자 어디 가서 거래처를 뚫을 수도 없는 인물이었어요. 평생 대기업에서 곱게만 살았지 맨바닥에 굴러본 적이 있지도 않은 데다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굽히지도 못하더군요. 무엇보다 자기가 그만둔 회사의 이야기만 하면 바로 거래를 틀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만 그 계약이 성사될 리가 있겠어요? 그냥 명예퇴직당하는 부장이 불쌍해. 인사처럼 한 말을 믿었던 남편은 물건을 들고 찾아갔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왔던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화만 내면서 술만 마시고 있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진짜 이러다 다 죽겠다 싶어서 저는 직원 한 명을 데리고 무작정 근처 공장을 돌았죠. 그리고 너무 넘쳐서 소화를 못하는 물량이 있으면 좀 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자존심이고 뭐고는 구석에 처박은 지 오래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외면했지만 열심히 음료수 사가지고 다니면서 사정을 했더니 물량을 주는 공장이 생기더라고요. 아우 당장 일어나 여보. 일감 들어왔어. 옆 공장에서 이 물건 500개 만들어 달래. 그게 뭔데? 아이 어디서 그런 허접한 걸 들고 왔어. 정신 차려? 아니 이게 허접해? 아니 나는 지금 이게 금덩이보다 귀하게 보여. 당장 안 일어나? 거지돼서 뭐 길바닥에 나앉고 싶어? 저의 벼락 같은 호통에 남편이 움찔해서 몸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남편 등짝을 때려가며 일을 시켰어요. 처음 바라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작이 어디예요. 저는 직원들과 최선을 다해 공장 일을 받았죠. 그렇게 주변 공장 하청 일을 하기도 하고 닥치는 대로 다른 일을 하기도 하면서 처음 몇 년간 회사는 정말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친정을 찾아가 도움을 청해 급한 불을 끄기도 했고요. 그렇게 몇 년 고생을 했더니 힘들기는 하지만 회사가 점차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쪽 업계에 오래 있던 남편이 품질 검사를 꼼꼼하게 하기도 했고 저 역시 회사 살림을 알뜰하게 꾸렸거든요. 무엇보다 직원들 중에 윤 과장과 이 대리라는 똘똘한 친구도 둘이나 있어서 그 두 직원이 거의 회사를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제가 맨 처음 공장을 돌며 일을 부탁하러 다닐 때 같이 돌던 직원이었던 윤 과장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 그때 사모님이 음료수 박스 들고 어찌나 씩씩하게 가시는지 아직도 그 뒷모습이 생각이 난다니까요. 아유 무슨 씩씩이야. 그때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했는데. 그때 저희도 무시 엄청 많이 당하고 푸대접도 그런 푸대접이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은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유 윤 과장 배우기는 뭘 배워. 그때 생각하면 나도 식은땀이 나. 영업은 저렇게 해야 하나 많이 배웠죠. 강 심장이 뭔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대리한테 늘 그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두 직원에게 늘 고마웠어요. 그래서 특별히 둘에게 상여금도 더 챙겨주면서 애지중지했어요. 혹시라도 다른 회사가 채워갈까봐 말이죠.
그 와중에도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시어머니도 찾아가고 또 중간중간 혼자 계신 친정엄마도 돌보면서 살았어요. 살림에 이제는 다 컸지만 아직 대학생인 아이들도 챙겨야 했고요. 정말 정신없는 시간이었죠. 그렇게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자 저희는 직원도 더 채용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대로 작으나마 자리를 잡게 되니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고급 세단을 몰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전부터 급한 일이 있다며 어딜 나가더니 번쩍이는 새 차를 몰고 온 거였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운전대에서 내리는 남편을 보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차야? 당신 차야? 오늘 새로 나왔어. 내가 차 산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비싼 차를 사와? 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이 뭘 이런 걸로 상의를 해. 그리고 내가 회사 사장인데 이 정도는 몰고 다녀야지. 옆 공장 박 사장님은 포터로 출퇴근하고 저기 최 사장님은 아직도 20년 된 차 타고 다니셔. 우리가 지금 이럴 때야? 아이 또 시작한다. 알았어. 직원들 보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남편은 대뜸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거래처 없어서 술 마시고 시리에 빠진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좀 살만하다고 차부터 뽑는 꼬라지가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공장이 잘 돌아간다 싶었는지 갑자기 골프를 쳐야 한다는 등 옷을 사야 한다는 등 진짜 별짓거리를 다 하더라고요. 무슨 골프야. 그럴 시간에 일이나 더 해. 당신 요즘 회사 너무 비워? 내가 좋아서 골프 쳐. 알지도 못하면서 잔소리 좀 하지 마. 박 사장님이 가자고 하잖아. 이게 다 사업이고 영업이야. 우리가 그럴 때야? 당신은 영업을 왜 골프장에서 해? 골프 채며 오시며 대체 이게 다 얼마야? 우리 대출도 아직 많어. 또 그 소리. 그럼 거지같이 있고 골프장 가? 이거 다 투자라고 투자. 나도 일하는 거라고. 안 되겠어. 카드 내놔. 아이씨 뭐? 법인카드 당신 골프채 사고 옷 사라고 만든 거 아니야? 이거 공금 유용이야? 당장 내놔. 남편은 제 얼굴을 한참 노려보더니 카드를 꺼내 바닥에 팽개치고 나갔어요.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법인카드를 만들어서 직원들 회식이나 회사차 기름값 정도로 쓸 용도로 사용했는데 갑자기 그 인간이 사적으로 지차 기름을 넣거나 백화점에서 긁어대니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죠. 사업이 이제야 막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식으로 폰만 내고 다니는 남편이 못마땅한 만큼 남편 역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하는 제가 못마땅했겠죠. 어느 날은 그러더라고요. 이제 회사 안 나와도 돼. 이제 좀 쉬어. 뭐? 쉬라니. 이제 필요 없다 이거야? 참 무슨 말을 그렇게 삐딱하게 하냐. 살림하고 어머니 병원 가고 하느라 힘들다며. 그래.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말이었지. 당신 어머니 병문안 몇 번이나 갔어? 알았어. 그래서 좀 쉬라고. 이제 회사 규모도 있고 전문적인 격리 뽑기로 했어. 안 그래도 사람 뽑는 공고가 올라와서 직원들이 물어보더니 이럴 속셈이었어? 참 너는 쉬라는데도 불만이냐? 쉬기 싫으면 계속 일을 하든가 그럼. 아니야. 그래 쉬라는데 쉬어야지. 그동안 월급 계산하기는 복잡하고 퇴직금은 챙겨줘. 그리고 잘 해봐. 남편은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퇴직금을 넉넉히 쥐어주면서 말로는 생각하는 척, 위해주는 척 이제는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를 회사에서 치워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려는 속셈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손을 털고 나왔어요. 5년이나 모든 걸 바쳐 일했지만 정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이제 지가 잘나서 그렇다는 걸 어쩌겠어요. 사장이 나가라는데 거기 붙어 있기도 치사스럽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푹 쉬어보자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게 저를 편히 쉬도록 내버려 주지 않았어요. 집에서 딱 일주일 있었을까 밀린 집 정리며 이불 빨래며 막 마쳤을 때 여동생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동생은 펑펑 울고 있었어요.
어머, 언니 어떡해? 얘, 왜? 무슨 일이야? 아유, 울지 말고 말해봐.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이래. 빨리 좀 와, 언니. 나 너무 무서워. 가게에 있던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들어가 계셨어요. 뇌졸중이라고 하더군요. 그 전까지 정말 아무 전조가 없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가게에서 갑자기 풀썩 쓰러지셨던 했어요. 아무래도 그 나이까지 계속 가게 일을 계속하는 것이 무리셨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게 무리라고 우리가 말려도 엄마는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이제 가게 정리하고 좀 쉬어요. 엄마 혼자 하기 무리야. 니네 아버지가 이 가게를 어떻게 일으켰는데 아유 안 돼. 혼자 이 넓은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진짜. 엄마까지 병나.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병이 날 것 같다. 나라도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지킬랜다. 사실 집에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하다고 가게 나와서 사람 만나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저희는 더 말리지 못했던 것이었죠. 의사가 나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하더군요. 지금 당장은 수술도 어려워요. 일단 약을 쓰면서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면 상태가 좋아지나요? 좋아져서 수술하면 괜찮나요? 그렇긴 한데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늘 아침만 해도 저랑 통화를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저와 제 여동생은 제 정신이 아니었어요. 연락을 받고 여동생의 남편도 급히 병원으로 오고 제 큰딸과 아들도 학교를 마치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왔죠. 저는 여동생을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딸이 미리 연락을 했다고 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거든요. 당신 어디야? 지금 오고 있어? 지금 우리 마감 물량 맞추느라 바쁜 거 알잖아. 일단 마감하고 갈게. 끊어. 그렇게 통화는 끝났어요.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어떻게 전화 통화를 했는지 서운함을 느낄 새도 모두 없었어요. 그렇게 중환자실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온 식구가 하룻밤을 꼬박 세우고 났더니 다행히 새벽에 엄마의 상태는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긴급으로 첫 수술을 받게 되셨죠. 긴급 수술을 마친 이후로도 엄마는 중환자실에 한 달을 더 계셨어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는 여동생과 교대로 면회실을 지켰죠. 나중에는 휴가를 다 쓴 여동생이 어쩔 수 없이 출근을 해야 해서 여동생 남편과 여동생, 그리고 저와 대학생 딸과 아들이 번갈아 가며 중환자실을 지켰고요. 매일매일이 고비였어요. 하루는 괜찮아졌다가도 한밤중에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뛰어가기도 하는 나날들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면회 한 번을 오지 않았어요. 핑계는 매번 똑같았죠. 어떻게 병원 한 번을 하나? 이번에는 좀 와.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도 적은데 내 차례가 오겠어? 그냥 가족끼리 있는 게 낫지. 당신은 가족 아니야? 입원한 지 한 달이야. 어떻게 한 번을 안 오냐? 내가 노는 것도 아니고 일하느라 그런 거잖아. 당신 혼자 일해? 내 여동생도 제부도 다 직장 다녀. 애들도 와 있는 건 몰라? 나 당신 어머니 병원은 늘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갔었어.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알았어. 갈 테니까 그만 뭐라고 해라. 참 바쁜 사람한테 진짜 왜 이래? 여동생과 여동생 남편 보기도 민망했지만 매번 싸우기도 지쳐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포기가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날 저녁은 여동생 남편이 지키고 있겠다 해서 저는 잠시 집으로 돌아와 씻고 밀린 집안 정리를 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여동생 남편이었어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이 예감이 안 좋았어요. 저형,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어서요. 왜요? 무슨 일인데요? 장모님이 갑자기 너무 위독해지셨어요. 의사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빨리 하래요. 네, 알겠어요. 어떡해요.
울지 마시고요. 형님은요, 절대 운전하시지 말고 이번에는 꼭 형님이랑 오세요. 제가 형님께 전화 드릴게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되면서 손도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다 했지만 남편에게는 연락이 없었어요. 기다리다 못한 제가 전화를 했죠. 여보, 어디야? 빨리 좀 와. 갑자기 왜 이래 바빠 죽겠는데 자꾸 번갈아 가면서 전화야. 제부 전화 못 받았어? 엄마가 위독하시대. 병원 좀 가야 해. 아이씨, 한두 번이야. 이번에도 나아지시겠지. 빨리 병원에 가면 되잖아. 나 운전 못한다고. 그러니까 빨리 좀 와. 아이 참 너 진짜 바쁘다. 요즘 너무 바쁘다고 몇 번을 말하냐 진짜. 마침 큰딸이 집으로 들어오다가 전화를 보며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사정하다시피 하는 제 모습을 보다 못한 딸이 전화기를 빼앗아서 끊더군요. 그리고 차키를 들고 제 손을 잡아 이끌었어요. 저는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펑펑 울면서 병원으로 갔죠. 다행히 제가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엄마의 상태는 기적적으로 나아졌어요. 제부가 전화를 했을 때는 잠시 심장 박동이 멈출 정도로 상황이 심각했다가 갑자기 맥박이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제부 역시 땀범벅이 되어 저를 맞았어요. 저희는 손을 맞잡고 간절한 심정으로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지샜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군요. 제가 그렇게 울면서 제발 빨리 바쁜 일 정리하고 오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밤이 깊도록 코빼기는커녕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견디다 못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죠. 당신 어디야? 아직 공장이야? 오늘 늦게까지 일했어. 그래서 아직 출발도 안 한 거야? 대체 언제 오려고? 장모님 나아지셨다며 내가 꼭 가야 해? 나 바쁘다고. 그놈의 바쁘단 소리. 바빠봤자 얼마나 바쁘다고 이러는 거야. 저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복도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정말로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적반하장으로 그 인간은 짜증을 내더라고요. 진짜? 야, 나 바쁘니까 장모 죽으면 그때 갈게. 그때 연락하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찢어진다는 느낌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오히려 분노는 나지 않았어요. 그냥 뭔가가 제 안에서 찢어지고 끊어졌다는 느낌이 들 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해줬어요. 그래, 우리 엄마보단 이놈 목숨이 먼저 끊길지도 몰라. 뭐?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냐? 그래, 다 했다 병신 같은 새끼야. 저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날이 밝고 엄마의 상태는 안정적으로 되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큰 고비를 넘고 나면 좋아진다더니 딱 그런 모양이었어요. 저는 엄마를 여동생 부부에게 부탁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 짐을 전부 챙겨 공장으로 보내버렸어요. 짐을 실은 트럭이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전화를 해와 무슨 짓이냐 악을 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나랑 같이 살기 싫을 거 아니야. 헤어져. 거기 짐에 보면 이혼 서류 있을 거야. 도장 찍어서 보내. 아, 그래? 그래, 그러자. 나도 기다리던 바야. 아주 이혼 이야기를 기다렸던 모양이야. 서류 빨리 보내, 빨리 처리해 줄 테니까. 오냐, 당장 보낼 테니까 당장 제출해라. 나도 너 같은 거 끝이야. 그 인간은 곧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특급 송달을 불러 바로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걸 받자마자 바로 가정법원에 제출을 했고요. 집은 어차피 제 명의여서 저는 바로 정리수순에 들어갔고요. 1에서 2주 정도 지났을까 남편에게 전화가 미친 듯이 울리더라고요. 제가 무시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더니 한두 시간 뒤 남편이 집 앞에서 난리를 치면서 개거품을 물었어요. 야야야, 문 열어. 야, 너 이럴 수 있어? 어머, 이게 누구셔? 우리 볼 일 없을 거라더니 웬일이야? 너 이 압력딱지 이거 뭐야? 너 무슨 짓거리를 한 거야?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니네 회사 망하게 한 거 정도? 저는 그냥 웃어주었죠. 네, 저 인간이 난리를 치는 이유는 분명했어요.
제가 남편 회사를 문 닫게 했거든요. 저는 그동안 우리가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아니었겠어요? 20여 년을 같이 한 이불 덮고 애 키우고 살면서 그 사람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하고 애 낳고 키웠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저 역시 그걸 같이 이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 역시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을 했죠.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이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이혼 서류를 보냈을 때도 그랬어요. 남편은 큰 소리를 떵떵 치더군요. 야, 그리고 너에게 줄 재산 한 푼도 없으니까 그 집이나 받고 꺼져라. 너한테는 단돈 한 푼도 못 줘. 뭐? 단 한 푼도? 그게 말이야? 그래, 집 줬으니 됐잖아. 이 회사 내가 만들어서 내가 키웠어. 네가 키웠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리고 이 집 원래 내 명이야. 아이, 그놈의 명의 소리. 아, 이 회사도 내 명이야. 그리고 애초에 너는 사업하는 거 반대했잖아. 내가 그 회사에서 몇 년을 일했는지 알기는 하니? 가참, 고작 몇 년 그깟 격리를 좀 본 걸 가지고 그만 우려먹어라. 난 이 퇴직금도 챙겨줬잖아. 그러니까 탐내지 말고 꺼져.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 인간에게 애초에 공동체라는 생각이 없었구나. 못 되면 다 같이 책임을 지고 잘 되면 다 자기 덕일 뿐이구나.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간 이해가 되지 않던 것이 다 악귀가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힘들게 시어머니 병간호 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자기 생활이 불편해지니까 요양병원으로 보낸 것부터가 그랬어요. 뼛속까지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집은 원래 제 소유였어요. 애초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마련해 주셨을 때부터 제 명의로 사주셨고 그 이후로 집을 넓힐 때도 그냥 계속 제 명의로 했거든요. 어차피 첫 집 한 돈을 종잣돈 삼아 돈을 모아서 이사를 한 거니까요. 중간에 남편이 짜증을 한번 내서 공동 명의를 한 적도 있지만 오히려 세금이며 뭐며 더 골치만 아파서 이 집을 살 때 저는 제 명의로 하겠다 박박 우겼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그나마 친정에서 돈을 조금 보탬으로 제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자 남편이 마지못해 제 명의로 해놓았던 것이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를 받자마자 집을 팔았어요. 최대한 빨리. 몇백 깎아주겠다. 이사 날짜는 무조건 다 맞춰주겠다 하니 집은 일주일 만에 팔리더라고요. 어차피 인기 있는 동네에 집 상태도 깨끗해서 서로 오겠다 할 정도였죠. 저는 집 한 돈은 바로 엄마 통장으로 넣었어요. 살면서는 물론 중간중간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엄마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갚는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 인간이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바로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이사를 갔어요. 애들 둘 다 대학생이라 힘들 건 없었죠. 아이들을 앉혀놓고 상황이 일이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다 설명했더니 애들은 둘 다 금방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들도 그렇고 딸도 제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고까지 했어요. 고마운 일이었죠. 이사를 하면서 저는 공장 부지도 바로 내놓았어요. 공장 부지가 아마 엄마 명의로 되어 있다는 걸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아마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이 당장 어쩌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겠죠. 아, 참, 말하려고 했는데 공장 부지 팔 거야. 그거 엄마 명이거든. 얼른 공장이나 빼줘. 그게 왜 장모님 명이야? 네가 알아서 해결했다며. 아, 내가 무슨 수로 해결을 했겠니? 친정밖에 더 있어? 내가 그때 엄마 돈으로 사고 엄마 명의로 한다고 설명했어? 네가 잊었겠지. 그래도 공장은 내 명이야. 어떻게 나가라 말아라 소리를 해. 그럼 공장만 뚝 떼서 가져가시던가요. 암튼 팔 거니까 알아서 해. 엄마가 얼른 팔아버리래. 장모님이 어떻게 그걸 판단한다 결정을 해. 중환자실 누워있는 양반이. 아, 너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 엄마 깨어나셨는데. 하긴 병원도 한 번을 하느니 어떻게 알겠어. 어떻게 한번 보여줘? 저는 전화를 드려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전화를 들어 보였죠. 엄마는 힘이 없었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셨어요. 나 그 공장 부지 팔 거야. 팔아서 내가 할 거니까 당장 공장을 비우든지 마음대로 해. 장모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는 어떡하라고요? 누가 네 장모야. 나는 이제 너 같은 사위 없어. 끊어. 남편은 좌절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랬어요. 엄마는 한 달 정도 중환자실 계시다가 생사를 넘나들던 그날 이후로 빠르게 회복되셨죠. 그리고 바로 일주일 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셨던 거예요. 후유증도 많이 남지 않으셨어요. 재빨리 병원으로 옮긴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 거였지만 병원에서는 무엇보다 환자의 의지가 컸을 거라고도 했어요. 이러나 저러나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았죠. 정말 다행스럽고도 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남편도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차업은 누가 한 거야? 누가 했겠니? 은행이 했겠지. 너 공장하면서 대출 있는 것도 잊었니? 이번에 대출금 안 갚았나 보지? 그래도 어떻게 바로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낸들 알아? 나 같은 경리 필요 없다고 나가라며. 그러게 내가 대출 먼저 갚자고 할 때는 그냥 개무시하더니 이제 어쩌나? 너 일부러 그런 거지? 너 일부러 우리 공장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야, 이게 전부 다 잘 알아보지도 않고 꼴랑 퇴직금 가지고 공장만 계약한 네가 사고 친 결과야. 이제 네가 알아서 해야지. 꺼져. 공장을 처음 세울 때 남편 퇴직금으로는 택도 없었어요. 그 인간은 공장과 기계만 들여놓으면 다 되는 줄 알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았던 거였어요. 그때 공장은 남편 명의로 하고 공장 부지는 엄마 명의로 했고요.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 공장을 담보고 대출도 중간중간 많이 받았던 것이죠. 그때 받았던 공장 대출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공장이 자리를 잡고 제가 아무리 대출 먼저 일부라도 갚자고 해도 남편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마 제가 회사를 나가지 않은 이후부터는 돌아오는 이자나 원금 상환도 제대로 안 했을 것이 뻔했죠.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했을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 거기에 어음으로 치렀던 원재료 값도 갚지 못해 부도 처리 직전인 상황까지 갔더라고요. 그 이유는 하나였죠. 남편이 회사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돈 쓰고 놀러 다니기 바빠 매출이 엉망이 되었던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망할 수가 있어. 다 네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한 거잖아. 그러게 내가 윤 과장 이대리에게 잘하라고 했지. 법인카드로 네 옷 사고 차 살 돈 있으면서 그 직원들은 월급도 안 올려줬다며. 뭐 걔들이 뭐가 어떻다고. 내가 그 직원 둘이 우리 회사 먹여 살린다고 몇 번 말했니? 그 직원들이 당신 손절했다며. 그리고 거래 다 끊긴 거 아나? 설마? 그럴 리가. 그동안 네가 잘해서 회사가 잘 된 줄 알았지. 이제 그 잘난 몸으로 혼자 잘해봐 어디. 거래처들은 반은 제가 그리고 나머지 반은 그 두 직원들이 뚫은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둔 이후 그 직원을 믿고 거래했던 거래처들이 전부 거래를 중지했던 것이었죠. 전 남편은 저에게 그랬듯이 회사가 잘 나간 것이 전부 본인 덕인 줄 알고 그 직원들을 무시하고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고 했어요. 참 사모님 죄송해요. 저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죄송할 게 뭐 있어요. 근데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사장님이 저 지방대 나왔다고 무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직원들 앞에서. 네? 그게 무슨. 처음부터 우리 회사에서 고생한 게 윤 과장인데. 이제 회사도 컸으니 번듯한 명문대 나온 직원들 뽑아서 써야겠다고 그러세요. 지방대 출신 직원만 있으니까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다나요. 저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윤 과장과 이 대리 둘 다 지방대 출신이었거든요.
본인이 명문대 나왔다고 거들먹거리며 전 직원들 앞에서 고작 영업직이 뭐 하는 일이나 있다고 했다는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저는 그 두 사람을 다독여 주었어요. 그리고 어디 다른 곳 가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죠. 그 둘에게 두둑한 상여금도 챙겨주면서요. 그렇게 남편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공장 부지는 매각 상태지. 거래는 전부 끊기고 어음은 돌아오는데 막을 방법은 없지. 그러는 사이에 대출 연체는 쌓여서 차압이 들어오지. 그걸 보고 거래는 더더욱 끊기고 마음은 다급하지. 원자재 거래처에서는 막무가내로 공장으로 쳐들어와 남편이 숨겨놓았던 골프채며 타던 차까지 싹 들고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들어오는 돈은 없고 빚만 쌓이니 어떻게 버티겠어요. 결국 최종 부도 처리가 되고 남은 건 빚이었죠. 물론 대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고소와 월급을 받지 못한 직원들의 고소 역시 남았어요. 그 상황이 되자 이혼 조정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은 어떻게든 제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온갖 수를 썼어요. 하지만 전 이미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엄마와 여동생 앞으로 넘겨둔 상태였죠. 거기에 물론 조종 재판에서 판사에게 눈물로 호소를 했어요. 저 20년간 남편 뒷바라지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친정 엄마도 지금 아프시고 친정 재산도 제가 다 가져온 상황이니 돌려드려야 했어요. 저거 다 거짓말입니다. 일부러 전부 빼돌린 거라고요. 공장할 때도 제가 엄마한테 빌어서 땅도 사고 일도 했는데 한순간에 일이 되어서 저 역시 지금 빈털터리로 친정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얹혀 살고 있어요. 남편은 거짓이라고 외쳤지만 그래봐야 뭐 어쩌겠어요. 모든 것은 사실이었고 증거가 남아있는데 말이죠. 제 눈물이 통했는지 저희의 이혼은 무사히 마무리되었어요. 서로 줄 것도 받을 것도 없이 그냥 끝났죠.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을 마친 대가치고는 좀 허무했어요. 남들은 뭐 집 한 채라도 받는다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게 어디예요. 저는 이혼 결론이 내려지자마자 남편 공장 부지를 싹 처분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인간 역시 내 인생에서 싹 처분해버렸죠. 깨끗하게 말이에요. 남편의 공장은 부도 처리되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내놓은 공장 부지를 사고 공장을 낙찰받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의 남편이었어요. 물론 제가 부탁한 일이었죠. 저는 그 공장을 그대로 받아서 다시 회사를 차렸어요. 물론 저는 남편이 하던 업종 그대로였죠. 그리고 윤 과장과 이 대리를 다시 불렀어요. 예전 직원들 중 일하고 싶은 직원들도 다시 말이죠. 그 중에는 제가 회사를 관뒀을 때 회사를 떠나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제가 사장이 되었다는 말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와준 직원도 있었어요. 저는 사모님, 아니지, 사장님 나가시면서 이 회사가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관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다니던 회사도 괜찮다면서 그만두고 다시 와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사장님이면 믿을 수 있어요. 앞으로 이 회사 더 잘 되고 더 커질 거예요. 저도 다 생각해서 제 미래를 위해 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 당장은 예전 직장보다 월급은 적어도 내가 꼭 회사 잘 키워볼게요. 우리 다 같이 열심히 일해요. 저를 다시 믿고 와준 직원들이 정말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직원들 역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준 덕분에 지금 회사는 정말 잘 돌아가는 중이에요. 물론 다시 문을 열고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좀 생기기는 했지만 지금 착실하게 잘 갚는 중이기도 하고요. 제가 회사를 맡은 이후로 1년 만에 회사는 예전보다 규모가 2배로 커졌어요. 이렇게 회사를 키운 데에는 제가 철칙으로 지키는 저만의 원칙 덕분이에요. 바로 상벌을 정확하게 한다는 거죠. 학벌이고 뭐고 상관없이 일을 잘하고 능력이 특출한 직원은 승진과 함께 경제적인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고 그와 반대되는 직원에게는 그에 준하는 불이익을 주는 것이에요. 이러면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더 번창을 할 수밖에요.
무엇보다 이제는 외부 주문에 의지하거나 거래처에 휘둘리지 않기 위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는 중이에요. 늘 이익금의 큰 부분을 떼어서 기술 개발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 중이죠. 덕분에 올해는 그토록 전 남편이 원하던 대기업에서도 물량 주문을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리 많은 양이 아니지만 그래도 첫 시작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어요. 이걸 토대로 계속 전문성을 쌓아가다 보면 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도 하고요. 엄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물론 아직 예전과 똑같은 기력을 회복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산책도 다니실 정도가 되었고 말을 할 때 발음도 분명해지셨어요. 얼마 전에는 혼자 식사도 챙겨 드실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지셨고요. 엄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가게는 새로운 주인을 찾았어요. 그것도 아주 뜻밖의 인물로 말이죠. 어느 일요일에 식사를 하러 온 여동생 부부가 머뭇머뭇하더니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작게 한숨을 쉬고 제부가 큰 결심을 한 듯 이러더라고요. 저요. 그리고 장모님, 가게 제가 한번 열심히 배워서 해보면 어떨까요? 뭐, 제부가요? 식당을 해보고 싶다는 말이에요? 직장은 어쩌려고요? 저 요리 좋아하고 원래 요식업이 제 꿈이었어요. 장모님만 허락하시면 제가 가게 물려받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허락해줘. 안 그래도 가게 문을 닫을지 고민 중이었잖아. 저 사람, 회사도 그만뒀어. 뭐? 제부 진짜예요? 아니 왜 식당 하려고 그 좋은 회사를 관뒀다고? 제 꿈이에요. 장모님이 입원하시는 동안 잠깐 일해봤는데 저는 회사 일보다 식당 일이 너무 재밌고 좋더라고요. 허락만 해주세요. 엄마와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여동생은 이미 포기한 얼굴이더라고요. 제부는 자기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것도 나중에 다 이 가게를 물려받을 큰 계획을 세우고 접근한 것이라는 억지까지 부려대면서 저희를 졸라댔어요. 아니 그때 우리 집이 식당 하는 건 몰랐다며. 여기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깜짝 놀란 건 내가 다 봤는데. 못 말려 못 말려. 엄마 그냥 허락해줘. 원래 저 사람 요리도 좋아하고 장사가 하고 싶었는데 집안 반대로 못한 거야. 하고 싶은 일 하게 해줘. 아이고 그래. 그렇게 정소원이면 당장 다음 주에 다시 문을 열어야지. 우리 사회 소원인데 사람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야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은 아주 엄마를 그림자처럼 모시고 다니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가게 운영도 꽤 잘하고 있어서 꼭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게로 돌아간 것 같을 정도죠. 가게 일에 얼마나 열심인지 꼭 제부가 엄마 아들 같아 보이기도 할 정도니까요. 전 남편은 거의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그 한 몸 가 있을 곳을 못 구해서 모텔을 전전하며 노숙을 할 판이라고 딸과 아들에게 우는 소리를 할 정도인가 보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워낙 벌려놓은 것이며 카드값이 많아서 결국 전부 다 털리고 거지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것이죠. 아빠의 우는 소리를 견디지 못한 딸아이가 하루는 조심스럽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해왔어요. 어디 단칸방이라도 하나 구해주면 안 될까 하고 말이죠. 저는 착한 딸아이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딱 지하 단칸방 하나 얻을 돈만 전 남편에게 보내고 저는 단호하게 경고했어요. 한 번만 더 자식들에게 돈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노숙자 만들 테니까 그리 알아. 찍소리 말고 살아. 그래 알았어. 미안해 여보. 입 다물어. 여기 월세 정도는 이제 네가 벌어서 내면서 살아. 잘나신 분이니까 그 정도는 혼자 하겠지. 그 이후로는 아이들도 제 아빠와 연락도 자주 하지 않고 별로 만나지 않으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들 말로는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봐야 매번 돈 이야기 아니면 우는 소리만 하니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누나도 이제는 지쳤는지 전화를 피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늘 부담만 주고 바라기만 하면 애들이라고 좋겠어요. 본인은 그래놓고 병원에 있는 본인 어머니는 돌보지도 않고
병원비도 밀려서 어디 시골 공공 요양원에 보내놓고 가보지도 않는다던데 인간이 한심하더라고요. 뭐 알아서 잘 살겠지만 말이죠. 요즘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느라 사실 그런 것들에 신경 쓸 정신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만든 회사에 제가 스스로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나 행복한 줄은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물론 매달 받는 스트레스도 많고 저에게 딸려 있는 직원들을 보면 책임감이 무겁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만큼 보람있고 너무나도 행복해요. 그저 매일매일 이렇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이고요. 사람들은 자신이 손에 쥔 것보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더 부럽게 느낄 때가 있죠. 그래서 내 것이 아닌 것을 잡기 위해 손을 뻗다 보면 자기 손에 쥔 것을 놓치기 마련이고요. 저 역시 그랬어요. 저보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이 부러워서 덜컥 전 남편 같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또 전 남편을 살리는 길이 제가 사는 길인 줄 알고 먼 길을 돌아왔으니까요. 전 남편 역시 그랬죠. 가족과 행복을 양손에 쥐고서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 잃어버렸으니까요. 그 정도로 어리석었으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늘 제가 손에 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며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 손에 쥔 행복과 행운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가진 것이 없거나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이 부러우신가요? 그러면 가만히 양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해요. 거기에는 역시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마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 힘을 내셔서 손에 쥔 행복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고 평안하세요.